안녕하세요. 4월 3일부터 5일까지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극장에서 2019 익산 여성영화제가 진행됩니다.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다양한 작품들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 그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영화적으로 깊게 들어가지 못해 아쉬운 부분 많으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영화에 대해서 비전문가분들이 자기 시간 쪼개서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그 열정을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양한 여성단체들과 함께 준비하는 2019 익산 여성영화제 두 번째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너무 바쁘신 분들 어렵게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모이기까지. 네.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청취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와 본인이 속해 있는 단체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 옆에부터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익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온 노솔비라고 하고요. 저희 복지관은 익산시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분들을 위한 재활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 여성의 전화에서 일하고 있는 손인숙입니다. 네, 여성의 전화는 여성인권단체이고요.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지원하는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 이민여성센터에서 온 김인선인데요. 저희는 이름이랑 똑같이 농촌에 살면서 농촌에 사는 모든 여성들이 다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주 여성들과 같이 함께 일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사 왔고요. 이주해 왔고요. 저희 필리핀에서 오신 분, 베트남에서 오신 분, 일본에서 오신 분,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영화제 준비하게 돼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제 소개도 안 하고 긴장돼가지고 그냥 막 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익산 여성영화제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실무를 돕고 있는 술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여성영화제 함께 하시는 게 사실 조금 쉽지 않잖아요. 바쁘신 와중에.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바쁘기 때문에 이걸 더 이렇게 해마다 거의 10년 됐죠. 안 놓치고 왔던 이유가 이거라도 하면 그래도 다큐를 조금 보기도 하고 또 여성 관련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이 농촌이고 또 다문화 여성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국한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여성영화제에 오면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4월이. 네, 저는 별로 안 바쁘고요. 네, 4월달 여성영화제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저도 한 9회째 참여하고 있는데 영화제 통해서 제가 성장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냥 다큐멘터리 영화를 이렇게 숙제처럼 보지 않으면은 안 봐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영화제를 맡으면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와닿는 부분이 일반 상업 영화를 봤을 때 느끼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결의 감동,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현실, 이런 것들을 그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그 계기가 돼서 저는 거기에서 와닿는 게 배운다는 거나 아니면 감동받는 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감독님을 뵙잖아요.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느끼는 그런 감동의 플러스해서 감독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이면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아는 걸 통해서 제가 즐겁고 그리고 참 보람된 좋은 시간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익산 시민분들이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큐 얘기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제 다큐만 트는 건 아니고 이제 극영화도 있기는 한데 좀 아무래도 지금 여성 감독님들이 많이 접근하고 이제 좀 얘기를 담고 있는 게 다큐 영화가 많다 보니까 이제 영화를 선정할 때 다큐 영화가 좀 많이 선택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네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희 복지관 자체가 그 지역사회에서 하는 행사나 축제를 좀 같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기도 하고, 또 저희 장애인분들이 그런 여가 생활로 뭐 영화를 본다거나 뭐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또 저희 지역 내에서 가까이서 하고 있는 이런 영화제에 같이 참여하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내용을 깊이는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 장애인분들이 이런 게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만 해도 저희는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되게 훈훈하네요. 자기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모범 답안을 그러니까. 알렸나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019년 익산 여성영화제에서 감독과의 대화를 맡아 진행하실 본인들의 이제 추천작 영화를 소개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보다 좀 상영작 작품들이 많아요. 이렇게 두 작품씩 담당하신 선생님들도 있으시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좀 더 다양한 영화들을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익산 여성의 전화 손인숙 쌤이 영화 소개와 감독과의 대화를 맡으신 얼굴 그 맞은편과 국광교회 먼저 얘기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맡으신 영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이 영화를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맡았을 때 제가 막 적극적으로 이 영화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서요. 조금 이렇게 맡았을 때, 이 영화를 맡았을 때 이 영화가 너무 좀 알려주는, 교육하는 그런 영화, 이런 내용들은 좋지 않으니까 이제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의 내용이면 어떻게 좀 보는 게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무거운 마음으로 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라서 참 좋았습니다. 이 영화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요즘 불법 촬영물들이 뭐 SNS나 뭐 인터넷이나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이렇게 유출이 되고 그것도 거래가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피해 여성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고 본인의 피해 상황을 또 알리지도 못하고 이런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 단체 이름이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더라고요.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사람들이 하는 활동 내용도 물론 담고 있지만 거기 구성원들 그 대응센터의 활동가들의 하나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건지, 왜 이렇게 욕을 들으면서 돈도 벌지도 못하는데 왜 이런 일에 본인을 헌신하고 있는 건지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들이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설득이 됐어요. 이 여성들이 이런 모습, 이런 걸 좀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보여지는 여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주 거칠다거나 여러분들이 페미니스트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전사의 모습이 아니라 개개인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겪는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을 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왜 이 여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버 성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만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영화
소개하실 때 좀 어려운 느낌 있었는데 뭔가 감정이 자꾸 생각이 나셔서 어려우셨던 건지 아니면 이거를 잘 설명해주고 싶어서 어려웠던 건지 아니, 이게 뭐 궁금하네요. 갑자기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네. 이 팟캐스트가 19금이에요? 아니면 12금이에요? 그냥 이렇게 느낌을 막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전체 연령 감지. 일단 해보고 등급을 정해볼까요? 어떤 얘기들이 그게 중요해요. 아니 왜냐면 왜 제가 물어봤냐면 이거 이제 영화 저희 리플레이 보시면은 영화 이제 속 맡으신 분들이 그 영화 네. 보시고 이제 관객들한테 이런 느낌 있다고 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에서 울었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에 울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이 다시 올라오셔가지고 뭔가 말을 잇기가 그러셨는지. 네, 그런 것도 있어. 사실 이제 저도 이 영화 봤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불법 촬영물을 세상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거짓 좀 뭔가 거짓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나쁜 방식으로 계속 소비하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싸우시는, 그러니까 싸운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사회적으로 얘기하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저도 사실 그 모습에 좀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감명 이 정도가 아니라 좀 약간 두근두근 할 정도로 뭔가 되게 정말 정말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뛰어들어서 그냥 한다는 그 느낌을 그 영화에서 그 배우가 재현하는 것이 배우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걸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에서 오는 그 느낌이 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이 영화 보고 이 영화는 막 많이 알려져야 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몰랐던 부분도 사실 알게 된 부분도 많고 막 그러면서 아까 말씀해주신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거기도 막 들어가가지고 후원창 막 열어보고 막 해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분들 하시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조건에서 이런 어려운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사무실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부터 그걸 하시는 모습이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왠지 그런 부분 있는데 이 내용 자체도 아까 손인수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정준영인가요? 네. 그 분으로 하여금 다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을 공유하고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게 같이 소비하고 막 그런 게 또 이 안에서의 이분들이 싸우고 있는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영화 내용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한 여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관계를 맺고 있는 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수십 가지 버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대학교, 뭐 동아리, 친구 이렇게 했다가 또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는 유부녀 누구. 아마 이랬다가는 뭐 처제 어쩌고 저쩌고 제목을 수시로 갈아타면서 그럼 이 여성 한 명은 아주 뭐 성적으로 잘 모르는 여성이었다가 아주 성적으로 능동적인 여성이었다가 아주 뭐 욕망에 찬 여성이었다가 수십 가지 버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죠. 회자되면서 그렇게 피해를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영상이 삭제될 것 같은데 삭제되지 않고 계속 버전을 달리하면서 그 유통되는 사이트들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삭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서 또 다른 이름으로 계속 노출이 되고 소비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보고 너무 끔찍했어요. 그냥 한 여성의 한 가지 제목이 아니라 그렇게 수십 가지 제목이 바뀌어가면서 달린다는 그 내용을 보고 그 피해자가 그 내용을 알았을 때 본인 나라는 존재가 정말 이상한 존재, 괴물이 되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일 거라고 생각도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찍힌 줄도 모르니까. 모든 건 둘이 같이 해놓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니 사생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적인 그 이런 행동들을 해놓고 심지어는 동의하에 찍지도 않은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올리고 돈 벌고. 그러고 싶을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그 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젊은 청춘의 이야기인 부분도 있지만 나이 든 사람도 그 이렇게 이제 보면은 혼자 되신 분이 많잖아요.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사별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둘이 합의하에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 그거를 계속 뭐 어쩌고 저쩌고 뒷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뒷감당이 안 돼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 진짜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에 대한 험담 같은 거. 걔는 뭐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걸레래 뭐 어쩌고 그냥 너도 한번 가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뭔가 같이 그 선생님 말씀하신 같이 행위는 같이 했는데 결국 걸레가 되는 건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그런 부분이 그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농촌 사회에서 이렇게 과부가 생겼다 그러면은 모든 동네 아재들은 다 한 번씩 와서 찝쩍거려 본다고. 근데 자기네끼리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바꿔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이렇게 남편이 있는 부인들이 사실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하거나 그런 이야기에 떠돌면 그거를 막아야 되거든요. 그게 나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그런 부분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대상이 내가 아니니까 나도 그냥 웃고 지나가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왜? 예.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나도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 여성들은 누구나가 될 수 있는데 그 누구나에 아직 내가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하나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문제였구나. 나는 이게 그냥 당연히 잘 되고 있는 어쨌든 범죄잖아요. 그럼 그렇죠. 범죄는 당연히 잘 처벌을 받는 약간 그런 어떤 류로 관심 안에 있지 않았었는데 이걸 보면서 아 내가 피해자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그 김민선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을에서 또는 서로 얘기할 때 뒷얘기할 때 내가 아닌 얘기니까 되게 쉽게 하지만 사실 그 누구나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사랑이라고 하든 관계라고 하든 저는 그 남녀가 살면서 결혼 제도 안에서만 그 성행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친해지면 그 스킨십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 그거는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킨십을 통해서 그게 또 더 깊은 사랑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데 다 그거에 제동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걸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남자는 많은 여성을 취하면 취할수록 대단한 올라가죠. 사람이고 여자는 평생에 한 남자만 그래야 조신한 여자고 이거를 깨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래야 여자가 이렇게 그러면 그래 야 니들 거 좀 잘 좀 이렇게 아니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관계를 맺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성매매나 이런 쪽으로 그냥 아예 대놓고 하는 쪽 외에는 점점 더 자연스러운 관계가 힘들어질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는데 딱 결혼식장에 딱 가고 나서만이 해야 되는 그런 사회는 아니잖아요. 지금 엄연히 사회는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항상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설마 자기 부인 거를 돌리진 않겠죠? 모르죠. 부인 것도 올릴까요? 돈 벌려고?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진짜 있을 자기 수도 있을 것 부인 같아요. 해가지고 우리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턱 수술한 그 뭐 있잖아요. 그 누구 아빠인지 누구 그 사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 부인을 어금니 아빠. 이렇게 하고 그럼 분명히 자기 부인이나 이런 그렇지만 그거는 보편적인 일은 아닌데 지금 현재 사회에는 거의 다 결혼 안 한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어야 되죠. 맞아요. 잠재적으로 저는 다 모든 사람이 위축되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남자 나쁜 놈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여자들 뭐 부모들 다 이거 다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아야지 우리가 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나오는 이 영화 얼굴 그 맞은편에 나오는 이 운동을 그러니까 이거를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부터 그거를 시작하시고 활동하시는 그거에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영화 국광교회 말씀해 주실까요? 국광교회를 보고 나서 제가 처음에 한 2분 정도에 완전히 빨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고 나서 주인공 남자와 뭐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여자 배우가 2명이 나오는데 그냥 대사가 없어요. 근데 대사가 없이 한 2분 정도 서로 쳐다보고 있고 뭐 그런 표정만 보이는데도 대략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의 그 분노와 울분에 찬 그 표정들이 되게 저를 압도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대략의 내용은 교수인 추 교수가 본인 일을 도와주는 조교가 성추행을 당해요. 다른 무슨 교수라 그래야 되죠? 뭐 학과장으로부터 그 성추행을 당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학과장으로부터 압력을 받죠. 당신이 일을 잘 마무리해라. 이런 압력을 받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이렇게 느끼는 과정을 광주 5.18 민주화운동하고 연결해서 감독이 풀어나가는데요. 그 과정이 상당히 재밌게 봤었고 감명 깊게 봤습니다. 우리들이 이 다큐나 아니면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감정이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면서 거기 공감을 하거나 그리고 공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돌아보게 될 때 저는 여기 아까 이제 여기 선생님이 쓴 보면 사람들은 멀리 있는 정의는 좋아하지만 가까이 있는 진실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멀리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렇다 저거가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본인 안에 와서 자기 안에 있는 부분이나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에 맞아요. 대해서는 전부 다 눈을 감으려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피하거나.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보면 극장도 보면은 되게 개인적인 공간에 사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화면과 자기가 대화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대화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거기를 넘어가야지.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이런 팟캐스트라든가 감독과의 대화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개인적인 감정에서 그냥 저런 정의 필요해. 그리고 저런 거 있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는 거에서 끝날 수 있는 거를 팟캐스트나 아니면 이렇게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게 이제 내 안에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고 이제 실천이 되려면 그 공감만으로는 끝나는 것 같진 않아요. 내 거가 다시 보여야지 실천으로 넘어갈 수.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제 이제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들하고 같이 이야기했는데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매 맞는 아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흙만지고 그냥 이렇게 어디 현장에 가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같이 막 쌍욕하고 이렇게 대들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피해를 안 보는데 본인들이 이제 서울에 가거나 가끔 이제 먼 친척들 얘기를 보면 배운 사람들이 더 어떻게 저러고 살 수가 있어 할 정도로 치밀하게 진짜 악착같이 당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보면 대학이라는 그 최고의 지성인데 근데 그런 일이 근데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얘기하기도 참 곤란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이렇게 같이 서로 저기는 그랬지 근데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사실 내가 그냥 지나갔던 거에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참 이렇게 공개화해서 같이 대화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영화 소개에 이제 5.18의 참상을 기억하는 그곳에서 이제 추 교수는 자신의 방관자적 삶을 목격하게 된다. 이게 이제 영화 소개에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 영화 소개만 볼 때는 어쨌든 성추행 사건하고 5.18하고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될지 좀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그게 굉장히 잘 묶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약간 감동을, 그러니까 좀 어떤 느낌을 좀 묵직하게 받았는데 신기했어요. 그게 결국 다른 이야기가 아닌 거라는 게 선생님, 김인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우리들이 방관자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오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영화 보고 영화 이름이 국광교회잖아요.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이제 광주에 있는 교회 이름이고 국군 광주병원 본관이 그 5.18 당시에 그 피해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곳인데 거기 옆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 촬영된 장소들도 실제로 그 5.18에 관련된 곳이고 이 이름도 그 이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이게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그 앞에는 드라마적 요소잖아요. 어쨌든 성추행 이게 극영화거든요. 근데 그게 5.18이라는 실제적인 사건과 그 현장에서 묶여질 때의 어떤 그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소나 그 사실은 진짜니까. 그래가지고 좀 독특한 느낌이었어요. 모든 게 다 가짜도 아니고 모든 게 다 진짜도 아닌 그러면서 진짜 얘기를 하고 있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독특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보시게 되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연기자분들은 어디서 왔을까? 이 물음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누구라도 오셔가지고 감독님한테 꼭 그거 물어봤으면 좋겠어. 저 대신 보신 다음에 이 연기자분들은 어디서 섭외했어요? 되게 좀 국어책 읽는 부분이 나와요. 대사를 그냥 하는데 신이 굉장히 동질감이 느껴지면서 어디서 일부러 그거를 노리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분을 쓰셨을 때는 이게 이게 극영화가 아니다. 약간 그런 깨는 듯한 그런 걸까요? 깨게 하는 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거는 꼭 영화를 보시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국광교회는 그러면은 이쯤에서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익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노솔비 선생님이 준비하신 길모퉁이 가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선 길모퉁이 가게는 이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들하고 또 이제 우리가 취업 전선에 뛰어들 때 내가 어떤 자원이나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유리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이 없는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모여서 이제 도시락을 만들어서 팔고 배달하고 하는 이런 사회적 기업을 꾸려가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저희 복지 쪽하고 좀 가까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됐는데 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일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제 지금 사회생활 한 지 한 4년, 5년 됐는데 뭔가 되게 감정이입이 되기도 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큐여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고 네, 되게
부드럽게 잘 봐지기도 했고 또 지금 그러니까 이 길모퉁이 가게 그 소풍 가는 고양이 도시락 그 가게가 되게 잘 되다가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경제가 이제 많이 안 좋아지고 하면서 당연히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어지는 시기도 오는데 이제 그래서 뭐 쉬어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 본인은 일을 하고 싶은데 쉬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월급을 줄 수가 없어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공감이 되기도 했고 지금 현재 소풍 가는 고양이는 어떻게 꾸려지고 있을지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숙경 감독님 다른 곳에서 또 GV 하시고 했던 부분들을 봤었는데 네, 만날 수 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오셨어요? 영화 보시다 좀 어떤 부분에서 좀 마음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자기 각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대학에 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인식이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대학을 가지 않으면 뭔가 실패한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본인들이 의지가 있고 뭔가 자기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잘 해나갈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서 뭐 성실히 하는 친구도 있고 좀 손이 느린 친구도 있었고 제가 이제 그런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저의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지? 경제 활동을 하면서 내가 그 사회 주체로서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어렵네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뭔가 오는 느낌이 있으셨다는 거죠? 네네. 그거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영화를 꼭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제 여기 소개에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사이트 들어가면은 영화 돼 있는 소개에 그 작은 가게가 성장하는 동안 돈벌이와 인간다움 사이에서 진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마지막 줄에 써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소개를 안 보고 영화를 보면 이걸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소개를 봤는데 이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벌이와 인간다움 사이에서의 어떤 느낌들을 되게 잘 영화에 담으셨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고민을 하게 하려고 의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여기 안에 가게의 모습이 그거를 고민하게 하게 하는 모습이 있었는지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함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자원이 없는 청년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작은 가게를 이렇게 만들어 갈 때는 뭔가 작은 가게라고 하면은 사람 냄새 막 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 냄새 나는 가게에서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고자 하는 많이 벌어야 되는 왜냐면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가고 그 사람들의 임금을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면 돈을 벌게 되면서 뭔가 그 처음에 시작했던 그 작은 가게에서 인간다움이랄까 그런 것들이 그 영화에서는 없어져 가는 것처럼도 이제 보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계속 그 제일 리더하시는 분이 그 인간다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기는 했어요. 그 와중에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면서도 엄청나게 채찍질. 네. 손이 너무 느리다. 더 해야 된다. 매출을 올려야 한다. 이 영화는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면 다 공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쉬셔도 또는 일을 하려고 하셔도 왜냐면은 진짜 돈이라는 게 정말 없으면은 못 사는데 근데 돈을 그냥 되게 기계처럼 벌고 싶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참 애달프네요. 예. 참 그렇더라고요. 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영화가 저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하고도 많이 맞닿아서 있는지. 사회적 기업이 안고 있는 그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개인 기업이면 진짜 밤을 새서도 일하잖아요. 돈 벌어야 되면 자기가 그걸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면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일을 하면
어쨌든 돈을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출발 자체가 소득이 많이 없어도 보존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자기네가 자립할 때까지 보존해 주려고 했는데 처음 출발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손이 좀 느려도 기다려주고 그게 가능한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런 그 지원이 끊어지면서 100%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이 계속 느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쵸. 만약에 개인 기업이었으면 1, 2년 동안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생존이 걸렸으니까 맞아요. 바로 밤새 퇴출되죠. 연습이라도 해서라도 손을 빨리 하는데 아니면 사람을 갈겠죠. 퇴출. 예.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데 거기도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대표잖아요. 거기 네. 리더가 있는 건데 그 리더는 주인처럼 돼버리니까 맞아요. 이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모든 사람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사회적 기업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주인이 아무것도 없는 거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다 주인이어야 되는데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이듯이 기업의 주인도 본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게 좀 힘든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힘든 사람을 좀 보완해주고 100을 할 수 있는 사람 58 그래서 75 정도를 맞춰주는 게 사회적 기업인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 있잖아요. 100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50만 하려고 하는 그 이기심이 발동하고 50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런 또 우리가 좋은 걸 이용하잖아요. 악용하잖아. 악용. 그래서 근데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생활을 저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 이렇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에너지를 쏟고 싶지만 쏟았다 그래서 다 소득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가 열심히 만들면 누가 와서 해주면 좋은데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마음도 아프고 막. 돈이 돈 버는 사회인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화려해야지 사고 이 포장을 잘해야지 사고 그 안에 진실이 언젠간 통할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진실로 먹고 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거기에 실력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게 있어야.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다 찾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일자리 관련해서는 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다 굉장히 복잡하게 다 얽혀 있어가지고 뭔가 일한 만큼 돈을 벌지도 못하는 구조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사회의 바탕은 자본이다 보니 그걸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니까 효율이 더 중심에 두는 삶에서 어쨌든 그런 삶을 살면서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민은 하고 이게 진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잘 일하는 건 뭐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게 되게 고맙고 그런 주제를 주고 우리도 한 번씩 계속 환기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좀 좋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 영화에서는 이제 자원 없는 청년이나 청소년들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여기 안에서 일하는 이제 좀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여기서 이제 일을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영화 소개해 주셨던 선생님 말처럼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디에서 일을 하려면. 근데 정말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뭔가를 이 사회를 살려면 돈을 벌고 살아야긴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뭔가 좀 음지의 세계에서 돈을 벌지 않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기업이긴 한 것 같은데 이 기업도 어쨌든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아야 되니 그게 어쩔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잘못하면 아까 막 다구치는 사람. 그렇죠. 네.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어서 이 영화를 보면 감독님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저는 많더라고요. 네, 장면 중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좀 여기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이 좀 주로 약간 주인공은 아닌데 약간 주인공처럼 네.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분을 많이 다룬 이유도 좀 궁금하고 좀 캐릭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이 네. 확실히. 네. 그래서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하고 아무튼 좀 보시면 감독과의 대화 때 많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영화 얘기해 볼게요. 이제 시인할매하고 기프실 남았는데요. 농촌이민영성센터 김인선 선생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시인 할매 먼저 할까요? 네네. 시인 할매는 이 연세가 많이 할매가 되실 때까지 한글을 읽으실 줄 모르셨던 분들이 한글을 배우고 나서 그 배운 걸로 본인의 생각들을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이제 쭉 찍은 그 영화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다른 거 볼 때보다 굉장히 이렇게 진짜 마음이 아파요. 할머니들이 쓴 글을 보면 너무 그 진짜 이렇게 그냥 말씀인데 그게 다 시예요. 사실 할머니들이 하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다 시가 된 걸로 시를 썼는데 그 전에 이제 이 할머니들이 아니라 다른 할머니들이 쓴 글을 이제 한번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시 그러면 뭐 포근한 뭐 포근포근 살랑살랑 이렇게 꾸미는 말을 많이 쓰면 그게 무조건 시가 되는 줄 알아서 영혼이 없이 꾸미는 말만 그냥 이쁘게 막 붙이면 그게 시인 줄 알고 그래서 시 쓰는 거 되게 싫어했잖아요. 근데 이 할매들이 쓴 거를 보면 그냥 자기가 느끼는 그대로 그냥 투박하지만 그걸 쓴 게 저게 진짜 시구나. 우리도 그랬으면 전부 시인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할머니들을 보면서 근데 너무 고우신 것 같아요. 결이. 그러니까 본인의 몸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글에 그런 꾸밈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결이 정말 곱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같이 보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면 눈물이 나요. 이 살아오신 삶에 이렇게 내가 고생하면서 살았어 이렇게 우시거나 소리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글 속에서 그냥 이렇게 마음이 되게 먹먹해지는 게 오더라고요. 얼마나 고단하게 살아오셨을까. 그런데도 다 감사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로. 그 전라남도 곡성, 네. 인면, 서봉리, 탑동마을 할머니들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제 작은 도서관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할머니들이 글을 모르시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문해교실. 네, 문해교실을 이제 하시면서 이 안에서 할머니들이 이제 살아왔던 이야기가 다 이렇게 시로 이제 그려져서 나오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많이 찔찔 짜.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원래 제가 좀 찔찔이기도 하고 이게 이걸 보면 그냥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어머니의 모습과 또 닮아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여기에 또 그 할머니들의 자식들이 할머니들한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갖는 그 감정들이 나하고 또 많이 다르지가 않아요. 거기에서 오는 그런 느낌들도 이제 많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그 시가 좀 진짜 탁탁 그 마음을 탁탁 진짜 그냥 예쁜 그런 말이 네. 아니고 되게 서툰 그냥 일상의 단어들인데도 할머니들이 쓰시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도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소개에도 이제 글 소개도 잘 살았다, 잘 견뎠다, 사박사박 뭐 이런 내용 있는데 사박사박 장독에도 지붕에도 대나무에도 걸어가는 내 머리 위에도 잘 살았다 사박사박. 이 사박사박이 눈 쓰시면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냥 되게 짧은 글에도 그 인생이 막 느껴지기도 하고 네. 엄마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만 좀 땅 좀 파서 좀 밭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허리들 다 굽어지셔가지고도 그냥 계속 하시면서 자식들 먹인다고 막 하시고 참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한테 잘 살았다고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자기한테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자기한테 대해서 지금 살아가는 것도 잘 사는 건데 뭔가 지금과 다른 뭔가를 해야만이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완성된 삶에 대한 어떤 딱 모델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 항상 떠나야 할 곳 그거랑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기프실로 넘어갈게요. 네네. 기프실은 제가 졸아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기프실 졸으셨어요? 저는 영화보다 영화 잘 졸거든요. 소개하셔야 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졸았다는 게 아니라 기프실이 아니 영화 보시면서 지금 조셨다는 거잖아요. 네, 영화 영화 소개하시려고 이거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졸려요. 졸리면 자야 돼요. 근데 이거 보면서 여기에도 이 마을이 깊으잖아요. 그래서 댐을 쌓아서 물이 다 차면 이 마을이 잠기는 곳인데 아직은 안 잠겼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동네가 하나 둘. 지금은 아직 안 잠겼어요? 아니요, 지금 이제 그렇죠. 근데 이 이제 찍기 시작할 때는 안 잠기였을 때부터 찍기 시작해서 이제 다 떠나가는 그 과정인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생각이 났어요. 여기는 잠길 거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은 안 온 거죠. 또 우리도 다 인생이 영원히 안 살잖아요. 언젠가 죽긴 죽는데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그래서 여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미리 떠난 사람도 있고 이분들은 그냥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없는,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 뭐 돈이 없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아직 물이 안 찼으니까 안 나가거나 어쨌든 여기 남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인생도 언젠가 가야 되는 거 아는데 그냥 살아요. 그리고 여기 이걸 기록을 남겼잖아요. 저는 되게 이런 게 참 저한테는 이게 좋았던 게 우리는 자기가 살아온 삶을 자기 기억에 있는데 객관적으로 기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도 내용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위에 잘 살았다는 말하고 제가 이거를 그냥 연결해서 넘겼던 이유는 그런 생각이 요즘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사춘기가 와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아온 그 길들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잘 살았고 잘 버텨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왜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다 지우려고 할까? 물에 잠기는 이 마을도 다 기억들이 있잖아요. 마을에서 운동회 하거든요. 조금 별로 안 되는 다 모여서. 근데 그런 것들이 과거를 기억하고 또 그 힘이 돼서 밖에 나가서도 사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잔치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 근데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잘했다. 지금 현재 잘했다. 그리고 그 잘한 걸 가지고 또 살고. 근데 우리는 과거는 거의 다가 자랑할 때만 미화되지 혼자 있을 때는 그렇죠. 왕년에 황금성화지.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다 후회와 자책하는 과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사대강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돌릴 수는 없고 마을은 잠기고 우리 인생도 출발을 그래서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나면서 이거를 보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마을을 한번 40이 넘어서 돌아가 본 적이 있는데 마을이 진짜 거의 다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 같은 경우도 보면 하루하루 변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서울에 살았던 동네 갔더니 옛날에 저희 살던 집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골목이 뿌진 넓은 것 같았는데 트럭 하나 겨우 지나가는 그 골목이 저는 엄청 넓어서 건너가려면 뭐 양옆에 살피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은 다 이렇게 아파트. 그 서울 집은 오히려 남아 있는데 시골에 살았던 그 집은 다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꼭 이 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 없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기프실을 보면서 이분들이 들으면 좀 안 좋을지 모르는데 근데 기록이 남아서 저는 너무 대부분은 다 기록이 없잖아요.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거의 변함이 없는데 좀 도시 근교는 다 없어졌잖아요. 자기 어렸을 때 그 기억들.
뭐 하여튼 저는 좀 그런 생각 들어서 같이 좀 옛날을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오늘 밥 먹고 일하고 네. 하잖아요. 뭐 일주일 뒤에 죽는다고 해도 살 걸 계속 살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 마을 분들도 이 마을에서 떠나야 되고 이 마을이 물에 잠길 걸 알지만 할머니들이 거기에 뭘 심는 것도 계속 심으시고 그냥 똑같이 생활하세요. 이사하는 그 네. 날까지도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네요. 네. 똑같이 살았다.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인할매하고 기프실이 이렇게 다루는 내용은 좀 그 중심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모습들에서 주는 어떤 그 느낌이나 서글픔이나 아니면 기록이나 약간 그런 것들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기프실은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가 볼 수 없는 나의 추억이 있었던 그 고향이 네. 이제 사라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또 기록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설명에는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영주댐 건설로 이제 번뇌가고 있다고 설명이 써 있는데 사실 이게 막 영화 내내 직접적으로 막 이거를 계속 막 문제제기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마을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거기서 이제 여기 감독님의 할머니 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감독님이 여기 할머니 댁이나 이 주변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모습을 담으면서 내용을 가져가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보면서 그냥 이게 무슨 그러니까 어떤 걸 담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또 일상의 모습 같기도 하면서 그걸 또 잃어가는데 그걸 잃고 싶지 않아도 아무 힘이 없이 또 잃어가는 거예요. 잃고 싶지 않다고 해서 어떤 힘이 없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한 무기력함도 같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TV 뉴스에서 어디가 뭐 어떻게 됐어 뭐 4대강으로 뭐 어떻게 됐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문제로 뭐 어떻게 됐어 할 때 우리는 그냥 TV에서 접하는 그들의 잠깐의 모습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의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들의 그 본연의 삶이 있고 치열함이 있는 다 그런 이야기들이겠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 아무튼 나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나의 가치는 여기에서 이런 일상들을 영위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도 그 가치를 존중받을 수 없는 그런 서글픔도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이사를 왔지만 또 제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어렸을 때 또 이사를 했거든요. 그때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사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거를 되게 즐기고 좋아했는데 누군가는 자기가 익숙한 것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간다는 거에 대해서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랑은 좀 다르지만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폭력적으로 어른들이 아이 세계를 환경 변화를 막 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교육과도 연결해서 아이는 이런 친구랑 놀고 싶고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강하게 어딘가 이런 친구를 사귀어야 돼. 부모가 학원은 여기를 가야 돼. 이렇게 강제하잖아요. 그럴 때 전 아까 그런 무기력감 정말 국가 권력과 같은 짓을 부모들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아까 그렇게 알지 못하는 무기력감 살면서 근데 우리가 그걸 많이 겪고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래서 그렇게 어쩔 수 없다는 말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되게 부당한 건데도 그냥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 뭐 당연히 받아들여요. 그거를.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되게 좀 그런 사람이 되고 맞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됐나. 이게 이 기프실로 생각하면
먼 남의 나라 아까 TV에 나오는 이거 얘긴데 내 인생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게 보이고 아이들한테 우리가 막 이렇게 바꾸는 것들은 내일 어디 가 뭐 해 이러면 걔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통보잖아요. 통보.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를 만들어서 그게 커서도 이게 무기력감이 그 장벽이 어느 날 국가 권력이 우리한테 애들 때부터 장벽을 주는 게 아니었잖아요. 부모가 장벽을 줬지.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거 많이 느끼면서 좀 봤어요. 그 시한부를 딱 정해놓고 나니까 이 마을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내 인생도 이렇게 조카들 스마트폰 30분만 봐. 그렇죠. 30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그걸 또 우리는 그거를 그냥 나는 많이 허용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저기잖아요. 다잖아요. 노는 거 30분만 놀아. 얼마나 그 쫄깃쫄깃하게 또 30분이 흘러갈까. 우리는 폭력의 희생자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네요. 가해자 역할도 많이 해요. 진짜. 그렇게까지 또 생각할 수도 있는 영화네. 저는 거기는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저는 그 무력감이 많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프실까지 얘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영화들인 것 같아요. 역시 두 번째 시간에도 작품들 다 너무 좋고 다 같이 얘기해보고 영화 보고 나면 또 많은 생각들도 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감독님한테도 직접 물어보시고 또 서로 같이 얘기하면서 영화에 대해서 깊게 느껴보는 시간은 2019 익산 여성영화제에서 오셔서 같이 좀 즐겼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여성영화제 오랜 기간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들이 이제 두 분이나 계시고 한 분은 이제 처음 겪으실 분인데 여성영화제 어떻게 즐기면 좋나요? 즐길 수는 있나요? 네, 즐길 수 있어요. 받아들일 마음만 되어 있다면 네. 맨날 오신 분들이 왜 이렇게 좋은 거를 홍보를 안 하냐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돈이 막 엄청 많지는 않아서 모든 보이는 곳에 다 뿌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자, 어떻게 즐겨야 될까요? 어떻게 즐기면 아니에요. 어떻게 즐기면 말고 어떻게 즐기실 건가요? 즐기셨나요? 그동안 저는 이 여성영화제 하면서 이렇게 본 거 안 본 거 이렇게 보면 반반 또 어떨 때는 안 본 게 더 많을 때도 있어요. 그 9편을 상영하면 다른 일이 있다. 그런데 볼 때마다 다 좋아요. 봤을 때는 100% 다 봐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뭐지? 그 확 이렇게 땡기는 것들. 그러니까 단 음식하고 이렇게 밋밋한 음식이 있으면 난 단 걸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얘는 진짜 이렇게 뭔가 감동이 오고 그러는데 때로는 우리가 가벼운 걸 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좀 이렇게 감동을 받고 싶을 때는 여기로 오면 좋고 약간 가볍게 저기 하고 싶으면 여기 오는 게 약간 부담될 때도 있는데 이번 영화는 거의 제가 보기에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주는 영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그러니까 이거 뻔할 것 같아라는 약간 다큐멘터리나 또 어쨌든 비상업 영화들이 비상업 영화들한테 가지는 우리의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 하는데 막상 보면 좀 달라요. 막 분노도 하게 되고 뭐 감정적으로 그 넘나 카타르시스가 진짜 잘 돼요.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오신 분들이 이거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막 아쉽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작품들이. 손인숙 선생님은 거의 다 보시잖아요. 네. 본 소감을. 맞아요. 왜 그렇게 보게 돼요? 제일 엉덩이 익산 무겁게. 여성영화제에서 이때까지 제일 다수의 영화를 관람하신 관객분으로서 제가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시간 많아도 안 보는 사람 절대 안 봐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거하고 그리고 그 감독하고
또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가 합쳐졌을 때 그 영화에 대한 감동은 한 5배 정도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영화만 봤을 때는 영화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상업 영화에 이제 익숙했기 때문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 영화가 주는 그 밋밋함에 지루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심심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감독님이 이 영화의 이 장면을 어떤 의도로 만들었고 이 장면을 담았을 때 내가 어떠한 마음이었었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그 원광대 대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숙제처럼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들의 반응을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떤 영화를 봤는데 저게 뭔 내용인지 되게 헷갈리고 잘 몰랐어. 근데 감독 대화 들어보니까 그럼 이게 좀 알 것 같아.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극장을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도 영화이지만 그걸 직접 만든 감독과 내가 받은 감흥을 같이 대화로 나눌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익산에서 거의 유일한 그렇죠? 그렇죠. 감독님 익산에 감독님이 오시는 경우가 많지 않죠. 네. 처음 네. 이제 접하실 텐데. 네. 저 이렇게 진행에 참여하는 건 처음이긴 한데 여성영화제 보러 왔었을 때 영화를 보면 사실 좀 어렵기도 했었어요. 그 영화가. 네. 그리고 다큐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상업 영화를 많이 봐왔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고 항상 이렇게 그 마무리 영화 끝나는 것 자체가 근데 이 여성영화제에서 다뤄지는 영화들은 뭔가 그런 끝마무리도 저랑 제가 그동안 봐왔던 영화랑은 좀 달라서 어색하기도 하고 잘 없어요. 네,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뭔가 저는 책을 볼 때 제가 어떤 메시지를 받고 싶어서 책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뭔가 위로를 받고 싶다던가 뭔가 내가 어떤 고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얻고 싶을 때 그래서 그런 교훈을 얻고 싶은 마음으로 뭔가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영화를 보면 좋지 않을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가장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이건 이거다라고 하면 되게 편한 영화들인데 여기는 질문을 오히려 관객들한테 계속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게. 네,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하고 같이 얘기해 보면 더 그 질문들이 확장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모두의 현실과 꿈에 대해 이야기한 2019 익산 여성영화제 4월 3일 수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극장에서 열리는데요. 어디 계신지는 어디에 미디어센터가 있는지는 아실지 모르겠네요. 네, 인터넷에서 잘 찾아서 오시길 바라고요. 모든 작품에서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되니까요. 영화에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감독님과 함께 나눠보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상영 시간에는 유아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 부담 없이 영화 즐기실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선물과 이벤트들 인터넷에서 소개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놓치지 않길 바랄게요. 그럼 2019 익산 여성영화제에서 만나뵙길 기대하면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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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